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29라운드가 종료됐고 이제는 30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30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29라운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울산현대 乒방송 울타리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4일에 있었던 성남FC와 울산현대의 경기, 울산현대는 패배를 했지만 어쨌든 브이로그 촬영까지는 했는데요. 과연 편집을 해서 언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올라간다면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였습니다. 수원FC의 이영준 선수가 프로 데뷔 첫 골을 넣으면서 수원FC가 1대0 앞서 나갔지만 이후에 주민기와 안현범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제주유나이티드가 추가 시간까지 2대1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김건웅 선수가 PK를 차고 김근배가 막아낸 공을 밀어넣으면서 김건웅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고 2대2 경기가 종료됐는데요. 이 경기 MVP는 뭐 두말할 거 없이 마지막 득점을 만들었던 김건웅 선수였습니다. 다음 경기 보면 인천과 강원의 경기 강원의 양현준 선수가 65분에 득점을 성공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에서 유상훈 선수의 여러 선방들도 좀 빛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상훈 선수를 MVP로 뽑아봤습니다. 다음 경기로 가면 포항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신진우 선수와 정재희 선수 그리고 임상엽 선수가 전반에 3골을 넣으면서 포항 슬러스가 3대0으로 앞서 나갔고요. 이후에 임상엽 선수가 이 프리킥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자책골을 넣으면서 3대1이 됐지만 그 실점을 만회하는 득점을 또 임상엽 선수가 좋은 드리블 끝에 만들어내면서 4대1로 포항 슬러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자책골 포함 3골을 득점한 임상엽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김천상무와 전북현대의 경기인데요. 김천상무의 김경민 선수가 전반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김천상무가 1대0 앞선 채로 전반이 마무리됐지만 후반에 백승호 선수가 임승겸 선수의 실수로부터 비롯된 페널티킥을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1 그리고 바로우 선수가 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1이 됐는데 그 이후에 김준범 선수가 굉장히 좋은 어떤 볼 컨트롤 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아니면 개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김준범 선수고요. 다음 경기는 슈퍼매치입니다. 9월 4일로 넘어와서 치렀던 경기죠. 28분, 32분에 각각 오현규와 안병준 선수가 득점을 성공하면서 2대0으로 앞선 채로 전반전을 마무리한 수원이 64분에 오현규가 다시금 득점 만들어내면서 3대0으로 앞서 나갔고요. 90분까지 3대0이 되었지만 앱솔의 일류첸코가 마지막까지 또 득점에 성공하면서 그래도 3대1까지는 만들어내면서 0패는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오현규 선수고요. 다음 경기를 보면 김민혁과 권순영이 득점에 성공했던 성남FC가 울산현대를 잡아내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후반에 교체되어서 들어와서 바로 득점 만들어냈던 권순형 선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승부치 결과는 이렇게 됐고요. 참 더럽게 못 맞추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자, 프리뷰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주유나이티드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제주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5위, 인천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4위고요. 양팀의 승점차는 단 2점 차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제주가 1승 1무로 상대 전적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유나이티드입니다. 막판 실점은 아쉬웠지만 경기 자체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실점까지 계속해서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었다는 건 그만큼 제주유나이티드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아주 나쁘게 가져가지는 않았던 것이고 다만 이 제주 유나이티드가 경기의 흐름 자체는 잘 잡고 갈 수 있는데 최근에 팩4로 변환을 하면서 몇 차례 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센터백 사이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제대로 약속된 플레이들이 나오지는 않는 모습이고 풀백들 이제 윙백이 아니라 풀백이 되죠. 백4니까요. 그러면서 정우재와 안현범이 윙백 대의 플레이처럼 플레이를 하면 또 이제 약간 뒷공간이 빈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또 염려를 해서 한 명이 덜 올라가게 되면 또 공격력이 살짝 줄어들고 이런 점들로부터 파생되는 몇 가지 위기들이 또 생기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를 잡으면 순위를 역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은 충분히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관전 포인트로서 가치가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인천 유나이티드를 보면 에르난데스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전문 톱 자원인 에르난데스가 없으면서 에르난데스가 톱자리에서 보여주던 여러가지 연계 능력이나
헤더를 따주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 빈자리를 또 여실히 느꼈던 인천인데요. 이용재는 그 자리에서 에르난데스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기는 힘든 상황에 김보섭과 송시우를 조금 더 잘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뭐 송시우를 톱으로 기용을 하든 아니면 김보섭을 지난 경기처럼 톱으로 기용을 하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제주의 경우에는 이 경기를 잡으면 순위가 역전이 됐지만 인천의 경우에는 이 경기를 잡으면 4위 안정권이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FA컵 우승을 2위인 이 전북과 울산 중에 한 팀이 하게 된다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는 점인데 과연 인천이 이 경기를 잡아내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또 출전 ACL을 나갈 수 있는 그 순위권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업 보면 제주는 최근에 백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준 키퍼의 백포에는 정우재, 정훈, 김경재, 안현범, 중원에는 이창민, 최영준, 윤빛가람, 그리고 윙에는 제르소아링, 토베는 주민규인데요. 이건 뭐 때에 따라서는 4-2-3-1로도 볼 수 있지만 4-3-3-1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3명의 미드필더 간의 위치가 자유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의 경우에는 이태희 키퍼, 백스리에는 데브리치, 강민수, 김동민, 윙백에는 강현구와 민경현, 중원에는 아길라르와 이명주, 전방에는 김도혁, 김보섭, 송시우를 예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강현구 선수를 놓은 이유는 이 최근에 경기 간격 짧은 상황에서 김준엽, 민경현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강현규, 민경현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거고요. 민경현과 김준엽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송시우 선수를 톱에다가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놓기는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또 이용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주민규와 김보섭인데요. 주민규의 경우에는 주민규가 뛰면서 생기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주 유나이티드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무게를 잡아주는 주민규의 능력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제주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갈지 보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제주의 경우에는 김보섭도 여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해야 하는 김보섭인데 과연 에르난데스와의 조합에서 보여줬던 것만큼 강한 파괴력을 다시금 또 김보섭이 보일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FC와 포항슬러스의 경기입니다. 수원FC의 현재 순위는 7위, 포항슬러스의 현재 순위는 3위인데요. 양팀의 승점 차는 9점 차입니다. 2022 시즌에는 수원FC가 1승 1패, 다시 말해서 상대 정적은 동률인데 최대 득점자가 허용준이라는 점에서 포항이 살짝 우위를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과연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수원FC입니다. 마지막에 득점 기록하면서 뒷심도 생기는지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들이 생겼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뒷심이라고 한다면 파이널 A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일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은 최근 포메이션이 과도기에 있는 상황에서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뒤에까지 계속해서 이 좋은 플레이들이 이어진다면 과도기에 있는 상황에서도 좋은 경기를 분명히 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수원FC의 선수들이 꼭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포항의 경우에는 2위로 올라서기 위한 경기입니다. 이 사실 경기 차가 한 경기 차이가 나거든요. 이 48점과 51점 차이, 딱 3점의 차이. 그러니까 전북이 한번 지고 포항이 한번 이기면 바로 동률이 되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포항슬러스는 어떻게든 남은 경기들을 다 이기고 봐야 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 경기는 신광훈과 신진호가 없습니다. 이 경고 누적 경고로 이제 다 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또 어떻게 잘 메워가면서 2위로 올라서기 위한 경기를 하게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과연 좋은 수비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역시 또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FC의 공격이 워낙 강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인업을 보면 수원FC의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하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승우와 김승준 그리고 무릴로를 활용한 이 하프스페이스 공격들이 잘 맞아들어가는 포인트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물론 상대팀들이 수원FC의 자랑 중 하나인 이승우와 김승준을 통한 하프스페이스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포항의 라인업을 보시면 이 센터백 조합은 그대로인데 왼쪽에 완델소은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상에서 복귀할 수도 있는 박승욱이 있단 말이죠. 이 선수들이 사실 하프스페이스를 틀어막는 데 상당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완대손의 경우에는 왼쪽 풀백 출신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왼쪽 윙어로만 많이 뛰었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 분명 위험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박승욱의 경우에는 부상 복귀전이라는 게 수원FC가 오히려 하프스페이스를 잘 뚫어낼 수도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포항의 경우에는 이 신광훈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부상 복귀해야 되는 박승욱도 있겠지만 이 중원에 이승모, 고영준, 이수빈 이 어린 선수들로만 중원을 메워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승모, 이수빈, 고영준 이 선수들은 모두 신진호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많이 뛰어보진 않았습니다. 물론 신진호 선수가 경고전적으로 이제 뭐 나오지 못한 경기도 있지만 이게 한 경기를 이렇게 온전히 끌어가는 데 있어서 검증이 그렇게 많이 된 이 세 명의 중원 조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이 얼마나 수원FC의 중원을 상대로 쫄지 않고 잘 경기를 해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수원FC의 경우에는 이승우, 이제 포항의 경우에는 허영준인데요. 2차전에서는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하는 두 명의 선수 이승우와 김승준이 모두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승우가 과연 이 경기에서도 뭐 비단 하프스페이스 공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략을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것 같고요. 반면에 포항의 경우에는 이 두 경기 동안 모두 한 경기에 한 골씩은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도 득점 기록하면서 수원FC를 상대로 연속 득점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FC와 포항솔스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강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입니다. 강원FC 현재 순위는 6위, 김천상무의 현재 순위는 10인데요. 양팀의 승점차는 11점 차, 강원FC는 현재 파이널에 이 문턱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1승 1패로 동률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규성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기 필요질지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강원입니다. 강원은 양현준이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양현준이 약간은 전담 마크를 한 명씩 붙이는 식이나 아니면 양현준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고 어느 정도 수비를 하는 그런 게 생기면서 양현준의 어떤 플레이들이 좀 죽어 있었는데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어쨌든 득점을 했기 때문에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것 같고요. 지금처럼 경기를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해나간다면 파이널 A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원이 과연 지난 시즌에 어떤 힘든 점들을 다시 이겨내고 파이널 A로 복귀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선수 기용적인 부분에서는 최근에 발샤가 선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정엽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정엽이 어그로를 끌어주고 연계를 해줄 때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이정엽은 공격 시도가 발샤보다는 적은 선수지만 김천에는 박지수라는 좋은 센터백이 있기 때문에 발샤의 공격이 박지수에게 막히는 것보단 박지수를 끌어낸 이정엽이 찔러주는 패스들이 조금 더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서는 이정엽을 기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반면에 김천의 경우에는 김지현 사용법을 조금은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지현의 경우에는 이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로서의 기용이 아니라 중앙 살짝은 내려와서 연계도 해주고 이러면서 약간의 섀도우 스트라이커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김천 상무의 김태환 감독이 이런 점들을 잘 살려낼 수 있을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김경민과 김준범의 폼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데 김경민은 최근에 드리블도 좋고 득점도 간간히 기록을 해주고 있고 김준범의 경우에는 울산전에도 그렇게 득점을 했고 전북에게도 득점을 했고 이 현대가 더비 1, 2위 팀들을 상대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들의 폼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은 김천상무가 걸 수 있는 기대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비적인 안정감만 좀 더해진다면 좋을 텐데 전북 현대를 상대로 했을 때 첫 번째 실점도 수비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김천이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인업을 보면 강원의 경우에는 중원에 최근에는 김동현, 케빈 조합이 많이 나오고 톱에는 이정협을 아까도 예상을 했고요. 김천의 경우에는 고승범이 돌아왔기 때문에 고승범, 한찬이, 이영재 중원 그리고 김한길이 왼쪽에 서고 왼쪽 김경민, 오른쪽 권창훈, 톱에 김지현 이 정도로 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바로 키플레이어를 보면요. 강원은 이정협, 김천은 박지수입니다. 이정협이 박지수를 잡아놓는다면 이정협이 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강원은 이정협 활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김천의 경우에는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박지수의 독박 수비 그 5번째 편이 이번 경기에서도 나오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현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과 김천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전북현대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전북현대 현재 순위는 2위, FC 서울의 현재 순위는 8위인데요. 이번 시즌에는 전북이 1승 1무를 거두면서 상대전 쪽에서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관전 포인트를 보면 전북현대는 사실 지난 김천상무의 경기는 이런 경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무승부였습니다. 충분히 승점 3점을 따낼 수 있었는데 이건 승점을 2점 잃어버린 경기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이 상황에서 보였던 건 홍정호가 없는 센터백 리스크가 너무 큰가? 그리고 선수들의 집중력이 아직 살짝 부족한가? 라는 점들이 좀 생각에 들었던 그런 경기들이었는데 전북현대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점들을 이겨내고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서울의 경우에는 슈퍼매치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졌고요. 경기력도 경기력이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패배를 했습니다. 이 경기를 토대로 이제 서울은 다시금 본인들의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고요. 그 와중에 나상호와 윤종규가 경고 누적 그리고 경고 2회 퇴장으로 이제 뛸 수가 없습니다. 나상호가 경고 2회 퇴장, 윤종규가 경고 누적인데요. 이 너무나 불안한 센터백 조합과 동시에 라이트백 윤종규가 빠진다는 점, 그리고 불안한 수비에서 이 공격이라도 잘 되면 좋은데 공격의 중심이 되어줘야 되는 나상호가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은 서울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업 보면 전북의 경우에는 뭐 바뀌는 게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수가 또 오래 뛰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이 센터백에 지난 경기에서도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박동진과 이상민 조합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박동진마저 안 된다면 뭐 강상이나 이런 선수들을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왼쪽에는 이태석, 오른쪽에 김진야 나오지 않을까 싶고, 오른쪽에 강성진, 왼쪽에 조영욱, 톱에는 일류첸코, 이렇게 또 서서 나상호와 윤종규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두 팀의 축구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라인업을 보면서 더 말씀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양 팀이고요. 키플레이어를 보면요, 전북은 구스타보입니다. 중앙에서 더 골을 넣어야 되는데 최근 경기 득점이 있었지만 이 김천과의 경기에서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과거의 전북의 톱이었던 일류첸코, 그리고 현재의 톱이었던 구스타보, 과연 이번 현재 전북현대 스트라이커인 구스타보가 이겨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서울의 경우에는 조영욱입니다. 원래 이 슈퍼매치 전에 일류첸코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놔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영욱을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영욱이 주장완장을 차고 경기를 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런 경기에서만큼은 책임감을 갖고 뛰면서 득점이나 공격 포인트를 쭉 기록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겠고, 이런 점들을 꼭 생각을 해서 조영욱 선수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북과 서울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울산 현대와 수원 삼성의 경기입니다. 울산 현대의 현재 순위는 1위, 수원 삼성의 현재 순위는 9위고요. 울산 현대가 이번 시즌 1승 1패, 다시 말해서 상대 정적은 동률입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입니다. 솔직히 지난 경기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제가 몇 번 이제 뭐 울티나 이런 데서 썼지만 풍생고랑 경기를 했어도 이 경기 졌을지 비겼을지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력에 안 좋은 점들이 너무나 잘 보였고요. 제주전 무승부, 그리고 성남전 패배, 이 안 좋은 흐름을 울산 현대는 수원 삼성을 상대로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생각을 하고 홍명보 감독이나 선수단들이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김태환의 복귀는 그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환은 이러한 안 좋은 흐름 속에 있는 팀에게 뭔가 집중력과 사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도움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 울산 현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수원 삼성은 이병근 감독이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했는데 이 성남전을 보고 약간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또 울산을 상대로 어떤 라인업을 들고 있지는 살짝은 미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종성의 부재가 어떻게 보일지도 조금은 궁금합니다. 이종성이 이제 누적 경고로 경기를 뛸 수가 없는데 이 자리에 한석종이 나와서 어떤 경기를 할지 좀 궁금해지고요. 다만 오현규와 안병준의 득점은 정말 큰 호재입니다. 안병준과 오현규를 투톱에 놓음으로써 공격적인 측면이 상당히 극대화되고 있는데 만약에 전북현대가 서울을 이기고 수원이 울산을 이기게 된다면 승점차가 동률이 되거든요. 수원 삼성은 다시금 또 파이널 A에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점들에서 수원 삼성의 간절함이 더 강할지 울산 현대의 간절함이 더 강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 팀의 키플레이어 라인업을 보면 울산의 경우에는 박용호 선수 대신에 이규성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규성의 어떤 중앙에서 볼을 순환시켜주는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이청용이라도 뛰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왼쪽에 서령우, 오른쪽에 김태환 다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센터백에 김기희가 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어떻게 돌린지는 사실 감독의 마음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예상하기보다는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내지는 이 상황에서 사리치의 위치를 바꿔서 톱으로 올린다거나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영규가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데 지난 경기들에서 안병준이 오영규보다는 덜 뛰었기 때문에 안병준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원톱으로 한 20분 정도까지 뛰고 어떻게 바꾸고 이 로테이션을 이렇게 또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 삼성 라인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치입니다. 왜 중요한지 키플레이어 보면서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울산의 경우에는 엄원상이 살아나야 합니다. 울산의 엄원상은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본인의 흐름을 또 타야 하는 선수인데 엄원상이 최근에 득점이 없으면서 울산현대도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이 아쉬운 침묵을 끊어줘야 되는 울산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석종의 활약 여부입니다. 한석종이 잘하면 수원이 이길 가능성이 높고 한석종이 못하면 울산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종성이 없는 수원의 삼선에서 한석종의 활약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석종의 키플레이어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과 수원 삼성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라운드 마지막 맞대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FC와 성남FC의 경기인데요. 대구FC 현재 순위는 11위, 성남FC 현재 순위는 12위입니다. 양팀의 승점차 단 4점 차. 이번 시즌에는 대구가 1승 1무로 앞서 나갔지만 축구는 모르니까요. 한번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입니다. 정태욱의 부재가 지난 경기에서는 너무나 잘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점도 많이 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태욱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점을 다시 상기하는 정도로 이 경기를 떠올리고 다른 점들은 떠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미 진 거니까요. 다만 중원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중간에 이제 이진용을 넣었다는 건 중원 조합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발 명단에도 살짝은 교체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강등권에서 벗어나려면 어쨌든 계속해서 승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구FC는 아직 이 다이렉트가 아니라 풀업권이잖아요. 풀업권이라면 또 강등권 자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대구FC도 동기부여는 꽤 클 것 같습니다. 다만 성남만큼 클지는 좀 궁금해지는데요. 성남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첫 3연승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2연승까지는 했는데 아직까지 3연승은 없거든요. 근데 가장 큰 관문이었던 울산을 잡았기 때문에 대구를 상대로도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프로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구를 잡아낸다면 승점차는 단 한 점 차, 다이렉트 강등을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대구와 성남은 파이널 B에서 다시금 맞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아두는 게 성남의 어떤 사기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성남의 미래는 끝나지 않는다는 점 저도 이제 탄천에 가서 서명을 했거든요. 성남의 미래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하고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을 보면 대구의 경우에는 황재원과 이진용 중원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페냐를 조금 더 위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케이타 대신에는 이제 이진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케이타와 황재원은 모두
풀백이라기보다는 윙백을 받던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중앙에서 바로바로 적응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뭐 케이타 정도는 뭐 중원까지 가능한 자원이라고는 하지만 풀백으로 많이 써왔기 때문에 단숨에 적응하는 게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진용과 황재원으로 중원 조합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성남의 경우에는 대구의 3톱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백3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한규 선수를 뭐 체력 문제로 뺀 건지 다른 문제로 뺀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강희빈이 나왔기 때문에 또 강희빈을 예상해보겠고, 강희빈, 곽광선, 그리고 조성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만약에 김지수에게 휴식을 준 것이라면 김지수가 또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고요. 뭐 나머지 라인업은 비슷합니다. 박수일과 이시영의 윙백, 중원에는 권순영과 밀로스, 전방에는 심동훈, 뮬리치, 구번철 예상하겠는데요. 울산전에는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로 꽉꽉 채웠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잡기 위해 득점적인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잘 기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키플레이어를 보면 대구는 세징야, 성남은 뮬리치인데요. 대구의 경우에 세징야가 최근에 예전만큼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징야가 살아나야 대구도 살아난다는 점을 세징야 선수가 꼭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성남의 경우에는 뮬리치가 살아나야 역시 성남도 삽니다. 세징야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과연 이제는 득점을 해야 되는 뮬리치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와 성남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승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와 인천의 경기는 제주는 톱이 무게를 잡아준다는 점에서 제주의 승리, 수원FC와 포항슬러스의 경기는 포항의 2위를 향한 질주가 절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포항의 승리, 강원과 김천의 경기는 한창 올라온 강원, 그러나 아주 쉽지만은 않은 김천이라는 점에서 강원의 승리 보도록 하겠고요. 단격경으로 넘어가서 전북과 서울의 경기는 서울의 분위기가 전북의 분위기보다 좋지 않다는 점에서 전북의 승리, 울산과 수원의 경기는 수원이 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승부, 대구와 성남의 경기는 성남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남의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까지 K리그1 29라운드 결과 확인했고 30라운드 프리뷰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이 경기까지 치르면 파이널 라운드까지 딱 3경기 남는데 이 6위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고 그 윗선 싸움도 상당히 치열한데 계속해서 순위 싸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